경고합니다. 10초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진입합니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거실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부수는 소리, 서류를 찢는 소리, 그리고 빨리! 하드디스크까지 다 지워! 민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3주 전에 처음 봤던 그 정중한 사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7, 6. 거실에서 혜진이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엄마가 옳았어. 5, 4, 늦었어. 이미 다 늦었다고. 민수의 절망적인 외침이었다. 3, 2, 1. 쾅!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손을 머리 위로. 한민수 긴급 체포합니다. 찰컥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나는 현관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무서워요. 7살 아이가 잠에서 깨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쉿. 조용히 해야 해.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빠. 지훈이가 내 품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나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다. 끌려나가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당신 때문에.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고요해진 거실에는 무너진 가족의 잔해만 남았다. 3월 15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쾅쾅 쾅 거대한 철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일산 고급 아파트 복도를 가득 메웠다. 경찰입니다. 수사영장 집행. 즉시 문을 열어주세요.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김대현 형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악몽은 3주 전 평범해 보였던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2월 20일 화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나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자라고 합니다. 올해 63세이고 부천 중동에서 25년째 금자 슈퍼를 운영하고 있어요.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끔찍한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25년 동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시계가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여보, 나 가게 열러 간다. 남편은 눈만 살짝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하지만 알아듣기는 하거든요. 슈퍼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신혼 때 얻은 이 자리에서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의 슈퍼까지 키워온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니 익숙한 공간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지만 요즘은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 간병비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는데 슈퍼 수입만으로는 빠듯했거든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겨우 버티는 형편이었어요. 물건을 정리하다가 계산대 옆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딸 혜진이의 표정이 예전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손주 지훈이는 7살이 되어서 활짝 웃고 있었지만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직 오전 6시도 안 된 시간이라 누가 이렇게 일찍 전화를 할까 싶어 받아보니 혜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혜진이야. 혜진이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25년간 동네 사람들 상대해 오면서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혜진이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혜진아,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아니야,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낳고 키운 딸인데 거짓말하는 걸 모를 리가 있나요?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면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거든요. 지금도 똑같았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그럼 나야 늘 그렇지.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라도 걸린 거야? 아니에요. 전혀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혜진이가 말할 때마다 뒤에서 뭔가 소음이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디오 소리도 아니었어요. 뭔가 긴급한 뉴스를 보는 듯한 웅성거리는 소리와 키보드 타자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이상했어요. 혜진이가 먼저 집에 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 시키는 말을 하는 것 같은 톤으로 말이에요. 언제든 좋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혜진이가 전화기를 가린 듯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혜진아, 누구랑 같이 있어? 아무도 없어요. 지훈이는 아직 자고 있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혜진아? 아, 네. 엄마, 지훈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네. 어제도 할머니 언제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혜진이 말투가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 토요일에 갈게. 네, 좋아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손주 보러 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빨리 끊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정중했던 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명령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럼 끊을게요. 벌써? 더 할 말 없어? 네, 나중에 또 전화 드릴게요. 혜진아, 혹시 무슨 일?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뭔가 매우 이상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 말투, 뒤에서 들린 소음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민수의 명령조 목소리까지. 25년간 장사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지만 지금까지 이런 불안한 예감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오전 7시가 되자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02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우유 한 팩과 식빵을 사가고 205호 박 할머니는 신문과 커피 믹스를 챙겨갔어요. 금자야, 너 딸 혜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 302호 김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이상하게도 이 질문이 더욱 마음에 걸렸어요. 그냥 잘 지내지.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며칠 전에 봤는데 좀 수척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뭔가 급해 보였어. 급해 보였다고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봤는데 계속 뒤돌아보면서 걸어가더라고.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김 할머니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혜진이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깐 문을 닫고 컵라면으로 간단히 점심을 때우고 있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미용실을 하는 정숙이었어요. 금자 언니, 나 정숙이야. 정수가, 왜? 언니, 혜진이 혹시 무슨 일 있어? 지난주에 봤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안 좋다니? 아니,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인다고 해야 하나. 눈밑도 거뭇하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했어. 언제 어디서 봤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 우리 미용실 앞을 지나가는데 지훈이 손잡고 서둘러 가더라고. 인사에도 못 들은 것 같았어. 그리고 뭔가 전화 받으면서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었어. 전화를? 뭔가 보고하는 것 같았어. 목소리도 자꾸 긴장된 것 같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어요. 혜진이의 새벽 전화, 김할머니가 본 수상한 행동, 정숙이가 목격한 전화통화까지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치킨집 사장 철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혜진이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에 봤는데 표정이 좀 그러던데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육아 때문에 힘든 거겠지. 아, 그런가요? 그런데 같이 있던 남자분이 좀 뭔가 쉽더라고요. 민수 말이야? 네, 맞아요. 뭔가 표정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좀 차갑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계속 시계 보고 휴대폰 보고 혜진이한테 뭔가 계속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지시한다고? 네, 뭔가 귓속말로 얘기하면 혜진이가 고개 끄덕이고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일 시키는 것 같았어요. 철수의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민수에 대한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 저녁 수발을 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혜진이 생각만 맴돌았어요. 남편의 침대맡에 앉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혜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남편은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나 토요일에 혜진이네 가볼게. 뭔가 확인해 봐야겠어. 토요일까지는 아직 4일이 남았지만 기다리기가 힘들었어요.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민수가 혜진이를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요. 25년간 쌓인 상인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지만 설마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어머님, 정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가 현관에서 나를 맞으며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완벽한 모범 사위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화요일 새벽 전화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를 아는 나에게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일산행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혜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혜진이가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맞아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상한 신호였어요. 어머님,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수가 내 가방을 받아들면서 말했어요. 정중하긴 했지만 그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어요.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관을 들어서니 혜진이가 나타났어요. 전화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눈밑이 시퍼렇게 그늘져 있고 볼도 많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체중이 최소 5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엄마, 오셨어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구원자가 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도 있었어요. 우리 혜진이 정말 많이 말랐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나는 딸의 볼을 살짝 만져보며 물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살이 빠져 있었어요. 이건 다이어트나 단순한 체중 감소가 아니었어요. 25년간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터득한 게 있는데 스트레스로 빠진 살과 다이어트로 빠진 살은 확연히 달라요. 혜진이는 명백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소였어요. 괜찮아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넌 원래 말랐는데 뭔 다이어트야?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혜진이가 몸매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그래요. 민수의 말투에는 대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할머니! 그때 지훈이가 뛰어와서 내 다리를 껴안았어요. 아이만은 예전과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를 끌어안으면서 슬쩍 아이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첫 느낌이 이상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점검을 받기 전에 급하게 정리한 것 같은 인위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공기가 무거웠어요. 마치 최근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 긴장감이 공간을 감돌고 있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혜진이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없던 행동이었어요. 나는 슬쩍 민수를 관찰해 봤어요. 겉보기에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 계속 다리를 떠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혜진이가 어머니 모신다고 정말 좋아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어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 혜진이가?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어머님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혜진이 엄마 얘기를 했다면 왜 화요일 새벽 전화에서는 그렇게 조심스러워했을까요? 혜진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차 드세요. 혜진이가 내 앞에 차를 놓으면서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절망적인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를 놓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고마워, 우리 딸. 차를 마시면서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특히 민수와 혜진이 사이에 미묘한 권력 관계가 느껴졌어요. 혜진이가 계속 민수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요즘 뭐 하면서 지내? 할머니, 요즘 아빠가 집에서 일을 많이 해요. 집에서 일을? 네, 컴퓨터로 숫자 놀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이는 아니래요. 지훈이의 순진한 말에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훈아, 아빠 일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 민수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어요. 7살 아이에게 하기에는 너무 차가운 톤이었어요. 아, 네. 지훈이가 움츠러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 4시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죄송해요. 급한 전화 같은데요. 민수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어요. 하지만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대화가 조금씩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무슨 일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네, 압니다. 그분들 성격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에는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전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혜진이도 그 대답을 믿지 않는다는 게 표정에 역력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식탁에 앉았어요. 혜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혜진이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이 젓가락을 들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혜진이가 요리를 참 잘해요. 내가 말하자 민수가 대답했어요. 네, 우리 혜진이는 정말 완벽한 아내예요.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시키는 대로 잘한다는 표현이 이상했어요. 부부 사이에 쓸 말이 아니었거든요. 혜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식사 도중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하고 있어? 아, 투자 관련 일이에요.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일이요. 투자? 네. 요즘 시대에는 그냥 은행에만 맡겨두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좋은 투자처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민수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안전하면서도 은행 금리의 3-4배는 되는. 민수야,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어머님께 좋은 걸 소개해드리는 건데. 어머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의 정중한 모습과는 다른 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아는 방식대로 살 거야. 어머님,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계속 눈치를 주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지금 놓치시면. 민수야, 그만해. 이번에는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뭔가 차가운 빛이 번쩍였어요. 그 순간 그의 진짜 모습이 살짝 드러났어요. 아, 그러시군요.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와 실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그때 지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의 순진한 지적에 민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지훈아,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민수의 목소리에 분명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7살 아이에게 이런 톤으로 말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그리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혜진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엄마, 민수가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왜 내가 기분 맞춰줘야 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혜진이의 말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 혹시 그 투자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하지만 혜진이의 대답이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민수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 주실 수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스트레스? 회사에서 실적 때문에 압박이 심하대요. 그래서 좀 예민해져 있어요. 하지만 혜진이의 설명을 들을수록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단순한 회사 스트레스일까요? 그날 밤 지훈이와 함께 자게 되었어요. 아이는 내 옆에 누워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밤에 컴퓨터 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 독일걸 윤모, 독일걸 윤모. 계속 이렇게 말해요. 윷놀이 순서를 계속 중얼거린다는 거였어요. 왜일까요? 그리고 할머니, 무서운 아저씨들이 가끔 와요. 무서운 아저씨들? 네, 정장 입은 아저씨들인데 목소리가 무서워요. 오면 아빠가 방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가 울어요. 지훈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훈아, 그런 아저씨들이 언제 와? 글쎄요, 그냥 가끔. 근데 올 때마다 아빠가 더 무서워져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 잠이 들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지훈이는 이미 깊이 잠들었는데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내다보니 민수가 거실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비췄는데 그 표정이 낮에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지훈이가 말한 무서운 얼굴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민수는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 개, 걸, 윷, 모. 도, 개, 걸, 윷, 모. 정말로 윷놀이 순서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순서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민수가 노트북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한참 동안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민수가 있으며 혜진이와 지훈이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민수의 경계심만 키울 뿐이었어요. 어머님,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민수가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나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혜진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진짜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2월 26일 월요일 오전 7시. 집으로 돌아온 후 이틀 동안 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훈이가 말한 윷놀이 순서, 민수의 새벽 컴퓨터 작업, 그리고 무서운 아저씨들의 방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나는 본격적인 정보 수집을 시작했어요. 25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오면서 쌓인 인맥이 있었거든요. 금자야, 너 딸네 다녀왔다며? 302호 김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이상했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요즘 투자 사기 같은 거 많이 없나요? 김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어머,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혹시... 아니에요. 그냥 사위가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해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젊은 남자들이 그럴듯하게 와서 투자하라고 꿰는 거야. 김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우리 앞집 박신혜도 작년에 당했어. 2천만 원 날렸다고 하더라고. 2천만 원이나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보여주더니 나중에 큰 돈을 넣으라고 하더래. 그래서 넣었더니 먹튀해버린 거야. 김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민수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전 10시쯤 부천농협 지점장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나 금자야. 아, 금자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우리 혜진이 통장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히는 못해도 뭔가 이상한 거래 같은 게 있었나 싶어서요. 황 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쎄요,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좀 큰 거래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큰 거래라니? 평소에는 생활비 정도만 오가던 통장인데 갑자기 큰 금액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 실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거래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투자 관련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부에서 주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황 실장의 말을 들으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혜진이가 정말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미용실 정수기를 찾아갔어요. 정수가, 지난번에 혜진이 본 얘기 했잖아. 혹시 그때 더 자세히 본 거 있어? 정수기가 손님 머리를 말리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날 말이야? 사실 좀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는데? 혜진이가 누군가랑 전화하면서 계속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완전 떨리고 있었어. 떨리고 있었다고? 마치 무서운 사람한테 혼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는 지훈이한테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 정숙이의 말을 들으니 혜진이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치킨집 철수를 다시 찾아갔어요. 철수야, 혜진이네 최근에 또 본 적 있어? 아, 어제 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혜진이가 혼자 와서 치킨을 샀는데 돈을 낼 때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네,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눈물이? 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의 말을 들으니 혜진이가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생각해봤어요. 황 실장이 말한 큰 돈 거래, 정숙이가 본 협박받는 모습, 철수가 목격한 공포에 질린 혜진이,
그리고 지훈이가 말한 윷놀이, 암호와 무서운 아저씨들.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수가 투자 사기를 하고 있고 혜진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가 말한 윷놀이 암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 다음 날 나는 컴퓨터를 잘하는 조카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이는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총각이었어요. 성민아, 이모야. 아, 이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컴퓨터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암호 같은 거 쓰나? 암호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말했어요. 아, 그런 거라면 많이 써요. 특히 불법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간단하면서도 남들이 모르는 암호를 쓰죠. 예를 들면 글쎄요, 생일이나 전화번호도 쓰지만 의외로 전통놀이나 속담 같은 걸 암호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도레미파솔이나 가나다라마 같은 거요. 윷놀이 순서는 어때? 도개걸 윷모요? 그것도 쓸 수 있죠. 5글자라서 암호로는 적당하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순서니까 기억하기도 쉽고요. 성민이의 말을 들으니 지훈이가 본 것이 정말 암호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니까 걱정되는데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 할 때였어요. 2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다음 날 나는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나야. 엄마? 갑자기 왜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전보다 더 위축되어 있었어요. 지훈이가 보고 싶어서 잠깐만 보러 가면 안 될까? 언제요? 지금. 민수는 회사에 있을 테고 너랑 지훈이만 있을 때. 혜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민수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좀 지훈이가 아픈 것 같아서요. 아파? 뭐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지금 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가 일찍 들어와서 같이 병원 갈 거예요. 혜진이의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어요. 분명히 민수가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너 지금 혼자 있는 거 맞아? 네, 혼자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전화 너머로 남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 그럼 지훈이 아프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민수가 혜진이를 감시하고 있고 나와의 만남을 막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혜진이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3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나는 일산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방문하기로 했어요. 민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지난번에 혜진이가 알려준 번호였는데 다행히 바뀌지 않았어요. 15층에 올라가서 1503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톤이었어요. 나야, 엄마. 엄마? 어떻게? 문이 열렸는데 혜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민수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 안 주시고 오시면 곤란한데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지훈이 보러 왔어. 지훈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 아이 방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 왔어요?
지훈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민수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나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섞여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그런데 할머니. 지훈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민수가 아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지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왜요?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들어가라고.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7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정상적일까요? 지훈이가 무서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야, 왜 아이한테 그래? 어머님은 그냥 집에 가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진 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저희 가정에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니? 내 딸과 손주인데. 그때 혜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그냥 가주세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하지만 그때 나는 결정적인 것을 봤어요. 혜진이의 목에 멍이 있었던 거예요. 작지만 분명한 손가락 자국이었어요. 혜진아, 목에 그게 뭐야? 혜진이가 급하게 목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가 너한테 손을 댄 거야? 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를 내쫓으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민수야, 너 혹시 무슨 나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투자 사기 같은 거 말이야.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차가운 사리가 번뜩였어요. 어머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럼 아니라고 증명해봐. 증명이요? 민수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때 지훈이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 개, 걸, 윷, 모. 아이가 윷놀이 순서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지훈아, 조용히 해. 민수가 아이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나는 확신했어요. 그 윷놀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 암호라는 것을, 그리고 민수가 그것을 숨기려고 필사적이라는 것을. 혜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돼요. 더 위험해져요. 뭐가 위험해져? 그 사람들이 지훈이한테 해를 가할지도 몰라요. 혜진이의 고백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민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분노가 떠올라 있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안 가. 뭐라고요? 내 딸과 손주를 두고는 안 가. 민수가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위협적인 빛이 있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뭘 후회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틈을 타서 혜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엄마가 반드시 도와줄게.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집을 나서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김대현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25년 전부터 알고 지낸 부천서 강력계 형사였어요. 형사님, 나 금자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이제 정말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때가 왔어요.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김대현 형사와의 만남은 부천서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25년 전 우리 동네 강도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로 도움을 요청하기는 처음이었어요. 금자 씨, 전화로 들어보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던데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김대현 형사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나는 지난 2주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혜진이의 이상한 전화부터 시작해서 민수의 수상한 행동들, 윷놀이 암호, 무서운 사람들의 방문, 그리고 혜진이 목의 멍까지. 김대현 형사는 진지하게 내 말을 들었어요. 금자 씨,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투자 사기 패턴과 매우 일치해요. 특히 가족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최근 조직적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정말요? 네, 최근 몇 달간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접수되었어요. 젊은 남성이 투자 브로커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뒤에는 조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김대현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윷놀이 암호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민수가 너무 경계하고 있어서 일단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려면 피해 신고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금자 씨 딸분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어요. 엄마. 혜진이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 지금 당장 와주세요.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집에 있어요. 민수가 완전히 미쳤어요. 지훈이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해요. 그때 전화 너머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엄마,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안 돼.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김대현 형사가 즉시 일어섰어요.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이건 긴급 상황이에요.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새벽에 급습하겠습니다. 새벽이요? 네, 지금 가면 민수 씨가 경계할 수 있어요. 새벽에 불시에 들이닥쳐야 증거 인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자 씨도 함께 가셔야 해요. 혜진 씨와 지훈이 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가족이 필요합니다. 3월 5일 화요일 새벽 5시 김대현 형사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새벽 급습을 준비했어요.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딸과 손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경찰차 여러 대가 조용히 일산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김대현 형사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금자 씨, 저희가 문을 열면 바로 들어가서 혜진 씨와 지훈이 군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세요. 알겠어요. 15층에 올라가니 1503호가 보였어요. 아직 모든 불이 꺼져 있었어요. 김대현 형사가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쾅, 쾅, 쾅. 거대한 철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경찰입니다. 수사영장 집행, 즉시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진이와 지훈이가 안전할까요?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부수는 소리, 서류를 찢는 소리, 그리고 빨리 하드디스크까지 다 지워. 민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3주 전에 처음 봤던 그 정중한 사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민수,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김대현 형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경고합니다. 10초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진입합니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7, 6. 집안에서 혜진이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엄마가 옳았어. 5, 4. 늦었어. 이미 다 늦었다고. 민수의 절망적인 외침이었어요. 3, 2, 1. 쾅!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전술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나는 경찰들을 따라 들어가면서 지훈이를 찾았어요.
아이는 혜진이 품에 안겨서 현관문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무서워요. 7살 아이가 잠에서 깨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쉿. 조용히 해야 해. 할머니가 지켜줄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를 끌어안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손을 머리 위로.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한민수, 긴급 체포합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마지막까지 컴퓨터를 부수려고 저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제압했어요. 찰컥.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아빠! 지훈이가 내 품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나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어요. 끌려나가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어요. 박금자, 당신 때문에 고요해진 거실에는 무너진 가족의 잔해만 남았어요. 새벽 5시 30분 마이너스 체포 직후 경찰들이 민수를 끌고 나간 후 거실은 순간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고요였어요. 혜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지훈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둘 다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나는 딸에게 달려가서 안았어요. 엄마, 정말 와주셨어요. 혜진이가 내 품에서 흐느꼈어요. 김대현 형사가 다가왔어요. 혜진 씨, 이제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민수 씨가 체포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혜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새벽 6시 혜진이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투자 브로커가 아니에요. 투자 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김대현 형사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실제로도 수입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인데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민수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목표 금액, 피해자 명단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확실히 알게 되셨어요? 한 달 전이에요. 민수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와서 컴퓨터를 켜놨는데 화면에 투자자 명단이라고 된 파일이 있었어요. 클릭해보니 혜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름이 가득했어요. 각자 투자한 금액, 연락처,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라는 항목까지 있었어요. 김대현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해자가 몇 명 정도였나요? 40명 넘게 있었어요.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총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10억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그때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그 순서 말할 때마다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돈을 보낸대요. 순서? 김대현 형사가 물었어요. 도개걸 윤모예요. 아빠가 컴퓨터에서 이 순서대로 누르면 돈이 다른 곳으로 가요. 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아, 내가 그걸 봤어? 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봤어요. 아빠가 그 순서 말하면서 숫자들을 만져요. 김대현 형사가 즉시 움직였어요. 혜진 씨, 민수 씨 컴퓨터가 어디 있나요? 방에 있어요.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다행히 민수가 급하게 도망가면서 제대로 끄지 못했는지 절전 모드 상태였어요. 김대현 형사가 마우스를 움직이니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어요. 지훈아, 아빠가 어떤 순서로 눌렀는지 기억나? 네, 도개걸 윤모 순서대로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윷놀이 순서를 어떻게 암호로 바꿨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때 나는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숫자로 바꾼 건 아닐까요? 도는 1개는 이걸은 3유춘, 3호는 5. 김대현 형사가 12,345를 입력했어요. 틀렸어요. 아니면 영어로 DOGA. 이것도 맞지 않았어요. 그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한글로 쳤어요.
디귿그 이응미음 이렇게요. 김대현 형사가 디귿그 이응미음을 입력했어요. 화면이 열렸어요. 성공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폴더들이 있었어요. 투자자 명단, 송금 내역, 조직 연락처, 계좌 정보 등등. 김대현 형사가 투자자 명단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요. 화면에는 47명의 피해자 명단이 떠올라 있었어요. 이름, 나이, 투자 금액, 연락처는 물론이고 회수 가능성, 추가 투자 유도 방법 같은 끔찍한 내용들까지 적혀 있었어요. 총 피해 금액이 김대현 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5억 3천만 원이네요. 혜진이가 그 숫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렇게 많았어요? 그때 송금 내역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조직 상납금이라는 항목으로 다른 곳으로 송금되어 있었어요. 혜진 씨, 민수 씨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조직의 일원인 것 같아요. 조직이요? 네, 이 송금 내역을 보면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투자 사기입니다. 민수 씨는 말단 브로커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때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님, 그 조직 사람들이 민수한테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목표 금액을 못 채우면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언제부터 협박을 받으셨어요? 2주 전부터요. 그래서 민수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저한테도 친척들한테 투자하라고 강요하고. 혜진이가 목을 만지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는 엄마한테 투자 얘기하는 걸 거부했다고 저를 목을 조르기도 했어요. 그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혜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지훈이한테 해를 가할까 봐. 김대현 형사가 계속 파일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여기 조직 연락처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브로커들 명단도. 다른 브로커들요? 네, 민수 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7명 더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조직이에요. 새벽 7시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났어요. 김대현 형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혜진 씨,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 씨도 조직의 피해자 측면이 있으니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금자 씨, 김대현 형사가 나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금자 씨의 끈질긴 추적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형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조직 전체를 잡아야죠.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부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진이와 지훈이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엄마, 25년 동안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기른 그 직감이 정말 대단해요. 혜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냥 엄마 마음이었어. 내 딸과 손주를 지키고 싶은 마음.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정말로요. 그날 밤 지훈이가 내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윷놀이 해도 돼요? 그럼 우리 진짜 윷놀이 하자. 나는 장롱에서 진짜 윷가락을 꺼내 들었어요. 도, 개, 걸, 윷, 모. 이번에는 정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윷놀이였어요. 하지만 진짜 결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월 10일, 일요일 새벽 2시. 민수가 체포된 지 5일이 지났어요. 김대현 형사는 민수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금자 씨,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대현 형사의 긴급 전화에 나는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이에요? 조직의 윗선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체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브로커들과 조직 간부들이 모두 도망치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고생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건가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김대현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 씨가 자백하면서 조직의 비상 연락망에 대해 얘기했어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모든 브로커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서 최종 지시를 받는다고 해요. 어디에서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인데 문제는 우리가 잠입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내부자가 있다면 김대현 형사의 말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제가 가겠어요. 뭐라고요? 저를 투자 희생자로 위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에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속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김대현 형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금자 씨, 정말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사님, 25년 동안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봤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당하는 걸 막아야 해요. 결국 김대현 형사도 동의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3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강남의 한 오피스텔. 나는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부천의 슈퍼마켓 사장으로 위장했어요. 몸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기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정장 입은 남자가 나를 맞았어요. 민수보다 훨씬 더 교활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소개해줬는데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김 부장의 말투에서 민수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사업상 손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박 사장님,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다른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김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 수익률을 한 달에 20%, 1년이면 300% 수익이 가능해요. 화면에는 그럴듯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25년간 장사를 해온 경험으로 볼 때 모든 게 가짜였어요. 정말 확실한 거죠? 물론이죠. 저희는 이미 3년간 이 사업을 해왔고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다른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부장, 회의 시간이에요. 아, 잠시만요. 박 사장님, 5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김 부장이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틈을 타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어보았어요. 민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졌어. 경찰들이 우리 전체 네트워크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일단 오늘까지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내일부터는 해외로 나갈 거야.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잡히면 돈 못 받는 건 마찬가지야.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십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로 도망치려고 하다니. 현재 계좌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죠? 약 8억 정도. 이걸 오늘 안에 모두 빼내야 해. 그럼 오늘 오후 5시에 최종 송금하고 내일 새벽 비행기로. 잠깐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한 남자가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하고 계세요? 아,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 해서.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그 남자가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김 부장이 돌아왔어요. 박 사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투자 결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박 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김 부장의 말투가 급해지고 있었어요. 아까 회의에서 들은 대로 오늘 오후 5시까지 모든 돈을 빼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급하죠? 좋은 투자처라는 게 알려지면 경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었어요.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것 말이에요.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김대현 형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상황 어떠세요? 5시에 일제 검거 예정. 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오후 5시에 최종 송금 예정. 8억 원 규모.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박 사장님, 혹시 휴대폰 사용하시는 건가요? 김 부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가게에서 연락이 와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투자 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이들을 여기에 묶어두어야 했거든요. 사실 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상담만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가져오시죠. 은행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2천만 원이 큰 돈이라서 남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박 사장님, 설마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혹시 다른 목적으로 오신 건가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김 부장, 이 사람 아까부터 계속 수상해요. 우리 대화 엿듣고 있었어요. 위기였어요. 들켰어요. 박 사장님, 혹시 경찰하고 관련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몸수색 좀 해보겠어요.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만약 몸수색을 당하면 녹음기와 GPS 추적기가 발견될 거예요. 왜 몸수색을 해요? 저는 투자하러 온 사람인데. 요즘 세상에 조심해야죠. 그 남자가 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녹음기와 추적기는 옷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가방에는 별거 없네요. 이제 몸을...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수사영장 집행. 김대현 형사와 수십 명의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모두 손을 머리 위로. 김대현 형사예요. 금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몇 명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모든 출입구가 이미 봉쇄되어 있었어요. 한 명도 놓치지 마세요. 이들이 조직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김 부장과 다른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엄청난 양의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금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었어요. 김대현 형사가 고마워했어요.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압수한 계좌에 8억 원 정도가 남아있고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들도 있어서 상당 부분 회복될 것 같아요. 3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그로부터 3일 후 김대현 형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금자 씨, 피해자들이 평균 80% 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수 씨는 조직의 강요에 의한 범죄라는 점이 인정되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정말요? 네, 특히 금자 씨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민수 씨가 조직의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혜진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혜진아, 민수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 것 같대. 정말요? 엄마.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안겼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로 윷놀이 해도 돼요? 지훈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 윷놀이 하자. 나는 장롱에서 진짜 윷가락을 꺼내 들었어요. 도, 개, 걸, 윷, 모. 이번에는 정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윷놀이였어요. 1개월 후 김대현 형사에게서 최종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금자 씨,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조직 간부들은 모두 실형을 받았고 브로커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 47명 중 45명이 돈을 돌려받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금자 씨, 경찰청에서 시민 유공자 표창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분들이 피해 안 당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김대현 형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금자 씨의 용기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거든요.
현재. 지금 혜진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민수는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투자 사기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할머니가 경찰 도와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부천 중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님들이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면 조심하라고 꼭 당부해드려요. 할머니,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가족의 사랑과 할머니의 지혜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훈이가 어느 날 한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만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25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인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김대현 형사가 슈퍼에 들러서 안부를 묻곤 해요. 그리고 말해줘요. 금자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대답해요. 그냥 엄마 마음이었어요. 내 딸과 손주를 지키고 싶은 마음. 오늘도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슈퍼를 엽니다. 25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계산대 옆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니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끔 누군가 수상한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그런 건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럼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요. 역시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25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부천 중동의 슈퍼마켓 할머니, 그리고 가족을 지킨 용감한 할머니. 그게 바로 저 박금자의 이야기입니다.